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해독된 미케네 문명의 문자 기록에 의하면 노예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보자면 기원전 6세기 말에서 기원전 4세기 말의 고전기 시대보다 억압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시기에는 노예와 비노예 간의 결합이 흔하게 보이고 염소나 양, 소규모 토지까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고전기 시대의 노예는 어떠한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반면에 이 시기의 노예는 미케네 문명의 전문가 존 체드윅의 말처럼 이 시기의 노예는 노예라는 표현보다는 하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예를 보통 안드라포돈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인간의 발을 가진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자기 고유의 이름과 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애완동물처럼 붙여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예의 주인은 자유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어서 시민은 물론이고 폴리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주노예는 달군쇠로 낙인을 찍히는 중벌을 받았고 때로는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양도될 수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소유권이 없었고 가족을 꾸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꾸린다고 해도 그 가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노예가 하는 일은 공동체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모두 망라할 정도로 아주 다양했습니다. 먼저 가사노예는 집을 관리하고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짚고 빨래를 하고 주인이 여행할 때 동행을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의 경우 대부분 이런 종류의 가사노예를 평균 2~3명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경우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가사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유언으로 13명의 가사노예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노예를 한 명도 살 수 없는 사람은 빈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도로 빈곤한 시민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일은 노예들만 하지는 않고 영세농이나 임금을 받는 자유인도 했지만 노예 노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간해공업도 대부분 노예의 노동력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예들이 가장 일하기 힘든 곳 중의 하나는 광산이었습니다. 아테네 근처의 라우리온에 있는 은광산에서는 3만 명이 넘는 남녀노예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노동 조건 하에서 혹사당했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노예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틈타서 한꺼번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노예들은 은행일이나 해양 관련 일, 그리고 상업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기원전 4세기에는 부유한 상인들이 자기 노예에게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주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주인에게 미리 일정한 돈을 내는 조건으로 따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코리스 오이콘테스라고 불리는 노예들도 있었고 토목공사장에 동원되는 노동자와 연애의 흥을 돋우는 악사와 무희, 그리고 매춘부와 같은 주인이 임대해주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예도 있었는데 이들은 사무원, 문지기, 감옥의 간수, 시장의 화폐 검사원 등 행정상의 거의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볼 때 고대 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사회와 경제였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노예 수급 방법을 살펴보자면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전쟁 포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탈이나 해적질에 의한 노예 획득이 있었고 유괴된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사용된 노예 노동력의 주된 원천은 바로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노예무역은 호메로스 시대부터 지중해 연안 부근에서 성행했으며 아테네를 비롯해 코린토스, 아이기나, 키오스, 델로스 같은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 전체가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사회의 경제제도로 생산 양식을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예무역의 번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스파르타의 독특한 노예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전쟁 포로들을 그들의 도시 가까운 곳에 거주시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처음 주민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남쪽의 헬로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로스 주민을 뜻하는 헬로트란 단어는 노예나 농노를 일컫는 말로 변화해 갔습니다. 스파르타인은 헬로트들을 주변의 땅에서 일하도록 시키고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일정량을 스파르타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스파르타인의 종복으로 전쟁터에 데려갔습니다. 인구가 적은 스파르타인들은 인구가 많은 헬로트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들이 노예의 처지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한 명씩 저명한 헬로트인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은 기원전 6세기 말에 최초로 확인되고 기원전 4세기부터 증가했습니다. 크세노폰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해방이 노예들에게는 최고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다른 이들은 노예 해방이 악습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예의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다양할 테지만 대체로 노예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유의 가능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예의 해방은 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예는 돈을 모아 자유를 사기도 했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상점과 작업장 등에서 일했던 노예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유를 살 만큼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노예들은 그들이 직접 조직한 대출 공제회에서 모자라는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소수의 특출한 노예에게는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자유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예 주인들은 때때로 임종에 가까운 노예에게 자유를 주거나 자신이 죽을 때 원하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해방 노예가 낳은 자식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해방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자유를 사주지 않는 한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노예 주인들은 자신들의 노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노예제도에 대한 변호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제도는 사회적 사실로 토론은커녕 숙고할 여지도 없는 주제였습니다. 물론 그리스의 극작가 팔레몬과 같이 노예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으나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 주인들은 노예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노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노예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노예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이다. 노예는 본성적으로 노예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과 흑인으로 구성된 이국인을 노예로 착취하는 가장 파렴치한 형태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